네, 반갑습니다. 무지경강 박쌤입니다. 또 어떻게 한 줄 보내셨나요? 서울은 이제 어제부터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지금 낮 최고 기온 지금 1시간 넘었는데도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는 견딜만 한데 바람이 칼바람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노출된 부위는 뭐 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이게 에이는 듯한 바람이 지금 쉬지 않고 불어가지고 조금 다니는데도 좀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한 일들이 아니고 진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뭐 굉장히 세상이 지금 뭐 시끌시끌하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소리 없는 이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해고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금 뭐 세모에 아주 조용하게 흔적 없이 지금 뭐 해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행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날도 추운데 이제 뭐 직장까지 잃게 되면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럴수록 우리는 또 건강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할 수밖에 없고 건강해야만 하고 앞으로 길게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마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 3장으로서 아토피성 피부염도 낫는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세상은 살기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가요? 세상이 좋아진 것도 맞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아토피나 천식 비염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사실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아토피 심한 아이들은 정말 구독자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세상이 온 건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세상이 온 건지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보도우르 박사는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 왜 증가했을까 이런 얘기들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정반대의 상태로 면역이 극한까지 항진되어 일어나는 질병이다. 아토피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긴 질병이다. 앞쪽에서 지난주까지 한 거에는 암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였어요? 교감 신경이 긴장돼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아토피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부교감 신경이 과잉 상태로 우위인 상태, 과잉은 잘못된 단어고요. 우위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토피 같은 질병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3페이지에 갓난아기는 자주 울음을 터뜨리는데 울게 되면 교감신경이 강한 긴장 상태에 놓인다. 요즘 엄마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업어주고 안아주는 식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달래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상황을 상당히 줄여주었다. 그 때문에 젖먹이 시절부터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뭐 이제 이런데 저는 이제 결국은 면역 세포들이 나와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육류 섭취가 많아져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도시 아이들은 밖에서 노는 일이 거의 없다. 밖에서 뛰어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교감신경을 긴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져 버린다. 요즘 아이들 뭐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되게 불쌍하지만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학원 간다고 얘기하는 아이들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가고 부교감신경이 우위로 가니까 면역에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지금 아보 박사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44페이지에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탄산가스는 몸을 안정시켜준다. 탄산음료도 그렇고 배기가스도 그렇다. 결국 어때요? 도로에는 차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아토피성 피부염 등은 항원이 들어온 부분에 혈류를 증가시켜 그 부분의 항원을 희석해버리려는 반응이고 기관지 천식은 빠른 기세로 기관을 막아 항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하게 바람을 내뿜는 반응이다. 이 얘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물질을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천식이 생기는 거고 빨리 내보내려고 아토피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억눌러 버리니까 그 순간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더더 길게 또 과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보호, 운동 부족, 비만 등으로 림프가 너무 많아지면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요즘 아이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토피선식 비염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50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아기의 아토피는 염소, 잔류농약, 배기가스의 미립자를 내보내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사는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151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알레르기가 발생했을 때는 치아 치료에 사용되는 금속인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말감 같은 경우요. 그런 것들이 이 알러지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자체는 오히려 해가 되는 물질을 배설하려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대증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은 그것을 화학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약물 투여가 중단되면 축적된 유해 물질이 분출되어 전보다 더 강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153페이지에 이제 아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증요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대증요법을 실시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또 대증요법을 찾게 되죠. 아토피에 걸린다는 것은 림프가 많다는 뜻이며 림프가 많다는 것은 장수를 누릴 체질이라는 뜻이다. 알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를 쓰지 말라고 이 뒤에 이제 길게 나오는데 어쨌든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에 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 골격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배출되지 않아 조직에 쉽게 남는다. 조직에 쉽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165페이지에 스테로이드 약물의 중대한 부작용에서 이제 부작용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백내장, 두 번째가 녹내장, 세 번째가 성장 억제, 네 번째가 그 외 해가지고 세균 등의 감염이 쉽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고 상처가 나면 좀처럼 낫지 않고 피부에 직접 바를 경우 스테로이드 피부증이라 부르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뭐냐면 피부가 딱딱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까매지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또 스테로이드를 외용 바깥에다 바르는 것, 또 흡입, 또 내복할 경우 먹을 경우 일상적인 리듬이 깨져져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초조감과 불안감이 느껴지면서 결국에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꼭 먹는 약 스테로이드 제제뿐이 아니더라도 바르는 거, 흡입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이 이제 넘어가는데 난치병과 만성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원병은 잎부터 항문까지 쭉 가면서 우리 이제 콜라겐 있는 곳을 공격을 해갖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자가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증상도 다양해서 병명이 50가지 정도에 이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거죠. 전신성 교원병도 있고 국소의 특정 장기나 조직이 공격 대상이 되는 교원병도 있다. 그래서 만성 관절 류머티즘, 그 다음에 SLE, 하시모토시병, 피부 경화증, 피부 근염, 베체트, 쇼그렌,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자가면역성 감염 등 이런 것들이 다 교원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보 박사가 하는 얘기가 170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원병을 연구해 보니 면역 억제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했다. 그동안 이 질병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교원병이 발생하면 면역 과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교원병이 나타난다라고 아보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1페이지에 교원병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문진해 보면 반드시 스트레스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심한 감기를 앓은 뒤에 발병했다는 경우가 많다. 조직이 심하게 파괴되어 면역 억제 상태가 되었을 때 발병한 것이다.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뭐 각자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서 이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제가 생각을 해도 저처럼 뭐 건강에 관련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안 헷갈리겠지만 없는 분들은 어느 날은 그 베타카로틴이 뭐 폐에 좋다. 근데 어느 날은 뭐 연구해봤더니 베타카로틴을 먹였더니 폐암이 더 많이 걸리더라. 막 이런 반대되는 연구들을 뭐 막 발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건데 사실은 그게 되게 잘못된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간단한 예로 녹차의 카테킨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녹차는 항암 효과도 있고 굉장히 건강에 좋죠. 그래서 녹차를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녹차에 카테킨만 들어있냐는 거예요. 카테킨이라는 하나의 항목만 보면 영양소 하나만 보게 되면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 물질에는 우리가 녹차를 우려 먹든지 녹차를 하여간 끓여서 먹든지 거기서 카테킨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페인도 들이킬 수 있는 거고. 카페인은 또 사람을 각성시키고 이뇨 현상을 일으키고 가뜩이나 겨울에 정전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차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전기가 파박 튄다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다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카페인으로 인해서 소변을 자주 봐서 배출해 버리면은요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테킨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녹차에는 카테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타카로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녹색 채소를 먹으면 그 안에 베타카로틴만 있는 게 아니고 알파카로틴도 있고 뭐 감마카로틴도 있고 카로티노이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루테인도 들어 있고 제아산틴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복합적으로 먹는 거지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거기서 베타카로틴만 흡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베타카로틴 하나만 투입해서 폐암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홀푸드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모든 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양소 하나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그런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냐 발표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175페이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명현현상이나 뭐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스테로이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중지하면 반발 현상이 일어나 발열이나 심한 염증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겪어내지 않으면 완치될 수 없다. 그 리바운딩이라고 하거든요. 반발 현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리바운딩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바르다가 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또 바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아토피는 배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다고 또 아보드 오로 박사 얘기를 하니까. 자, 보세요. 176페이지에 스테로이드처럼 콜레스테롤 골격을 가진 물질은 조직에 침착하여 과산화 지질로 변하면서 과립근을 자극하여 교감신경 긴장 상태를 초래하고 그럴 경우 교감신경의 긴장과 동반하여 혈관이 막히면서 추위를 느끼게 된다. 즉 혈류가 막히기 때문에 한기를 느끼는 것이다. 치유되려면 그 아픈 그 부위에 반드시 혈액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반발 반응,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이제 182페이지에 요통, 무릎 통증은 왜 생기는 걸까? 근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운동을 하면 피로 물질이 쌓이기 때문인데 피로 물질이 쌓인다는 것은 그 장소에 상대적인 혈류 장애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다. 피로 물질이 쌓이면 필요한 양의 혈류가 공급될 수 없으며 안정을 취할 때 조금씩 혈류가 회복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피곤하면 뭐가 와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자면서 몸을 이완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꾸 이 부교감 신경의 우위로 가야 됩니다.
자, 184페이지에 통증은 근육이나 관절 조직을 수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반응이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막으면 안 돼요. 네. 1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대체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건강을 망친다. 마지막에는 교감신경 긴장 상태로 소화기관이 활동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식욕이 나지 않아 바싹 야이면서 노화가 촉진되어 수명이 다한다. 소염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의 요통이나 무릎 통증을 고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욕조에 들어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근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체조등을 하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혈류를 늘리는 것이. 그런데 무릎이나 뭐 요통이 생기면 어떻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혈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192페이지에 만성 요통을 벗어나려면 소염 진통제를 끊어라. 왜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혈류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 3주일 정도면 조직이 수복되고 요통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또 소염 진통제를 끊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위장이 손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그럼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식사를 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위장이 손상돼서 식욕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혈류가 안 늘어나요. 그럼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193페이지에 소염 진통제는 요통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쉽게 처방된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에는 아미노살리실산이라는 소염 진통제가 처방된다. 사라조피린이나 펜타사라는 이름의 약물인데 이 약물들은 장에서 녹게 만들어져 있어 오히려 궤양성 대장염이 낫기 어렵게 만든다. 194페이지에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치유할 때는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약을 먹을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6페이지에는 자율신경 실조증과 갱년기 장애도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197페이지에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적극적인 체조나 목욕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갱년기 장애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십견 얘기도 나오고요. 같은 원리라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2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고혈압을 본능성 고혈압증,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과 이라고 부르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혈압증 진단을 받은 환자를 상대로 문진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기는커녕 분명히 무리한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 원인을 왜 알 수 없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210페이지에 이 말도 구독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 치료 방법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 실시하는 치료가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을 풀 면역학, 그래서 이제 면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백혈구는 마크로파지, 과립구, 림프구 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면역은 또 이제 제가 많이 풀어드렸고, 그러니까 이건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들이나 이런 얘네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19페이지에 이제 과립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커다란 이물질을 통째로 삼켜서 소화효소와 활성산소로 사용하여 분해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과립구라는 놈이 가서 통째로 삼켜가지고 소화효소와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늘어나는 그 유해산소로
이 이물질들을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립구에는 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활성산소가 무기라는 얘기죠. 얘가 많은데 스트레스를 받은 과립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내 몸 안에 유해산소가 늘어나는 거고, 유해산소가 늘어나면 암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는 거고요. 유해산소가 늘어나는 게 교감신경이 의의로 간 스트레스 상태라는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20페이지에 림프구 중에서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낸다. 항체는 림프구가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 막에 있는 접착 분자를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시켜 방출한 것이다. 항체는 단백 분자다. 단백질이다. 이 얘기예요. 몸 안 어딘가에 이물질이 침입해도 B세포는 크기 때문에 간단히 혈관을 지나갈 수 없지만 단백 분자라면 작기 때문에 B세포는 단백 분자인 접착 분자 입구로 항체를 혈액 안에서 아니나 체액 안으로 보내 이물질을 처리한다. 그래서 항원을 만든다. 항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이게 좀 이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사이토카인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나중에 면역에서 제가 다시 제 그동안 올렸던 동영상을 보고 면역에 관련된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립구와 세균의 싸움은 화농성 염증을 일으켜 치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상처가 화농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고름이 차거나 이런 얘기예요. 수술로 상처가 화농하는 것은 모두 과립구가 싸우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또 눈에 보이는 부분뿐 아니라 장 점막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궤양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세균이 항상 존재하는 장기에서 과립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염증을 줄인다고 항염증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229페이지에 여기에 있네요. 과립구는 세균 침입으로 생기는 염증을 처리하기 위해 증식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증식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몸에 뭐가 늘어난다고요? 유해산소. 유해산소가 늘어나니까 뭐에 잘 걸린다고요? 암 같은 중병에 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뭐 가볍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232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랑 상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내려가고 교감신경이 내려가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시소 게임을 하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흥분하거나 고민할 때, 즉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작용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자고 있을 때, 즉 안정을 담당하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니까 혈류가 늘어나고 이완되니까 혈관이 늘어나고 혈액이 더 빨리 흘러서 상처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34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죠. 안정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게 되어 림프가 활발해지면서 면역 기능이 높아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약을 먹고 해서 몸을 차게 긴장 상태로 몰고 가니까 면역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37페이지에 위궤양은 분명히 교감신경 긴장 상태가 일으킨 과립구 증가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긴장 상태인데 약을 먹으면 몸은 더 긴장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약이라고 하는 것이 위장을 치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아보도우르 박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9페이지에 보게 되면 림프가 과잉 상태가 되면 항원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돼 있죠. 림프구라는 거는 부교감신경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면역 체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알러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토피, 천식이라든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원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 241페이지에 이제 뭐 T세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T세포가 이제 총 사령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내 몸을 지키는 거고요.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진화했을까라는 이제 244페이지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245페이지에 아주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흉선이라는 곳에서 T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 T세포냐? 티무스라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흉선에서 이제 T세포가 나왔고 B세포라는 건 번, 뼈에서 나오기 때문에 B세포거든요. 골수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흉선은 아가미에서 진화했다. 아가미는 생물이 육지로 올라와 폐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퇴화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몸에 아직 그 잔해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흉선이다. 여기서 면역체계의 총사령관인 T세포를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 있는 것들은 다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이거를 막 잘라내거나 한다는 것은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번 뭐 수술을 해야 될 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엔간한 거 가지고 자꾸 수술을 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이뻐지시는 거 좀 안 이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나쁠 수도 있지만 쌍꺼풀 수술 그 수술 자체가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255페이지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립구가 증가하여 조직이 파괴되거나 조직세포가 이상을 일으키거나 노폐물의 분비가 억제된다. 스트레스를 계속받아 살이 빠지고 야위는 이유는 온몸에서 조직 파괴, 조직 이상, 노폐물 분비 억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각자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나는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윈도우 쇼핑이 좋아. 가지 마세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합니다. 왜? 사고 싶은 건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걸 살 수가 없으면 스트레스입니다. 또 설령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지르면 그 할부금 나올 때마다 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방법으로 푸시는 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258페이지 같은 경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일 거예요. 임신 중에 교감신경이 강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새로운 면역 시스템이 위축될 뿐 아니라 낡은 면역 시스템이 지나치게 활성화하고 그러면 낡은 림프가 태아를 이상세포로 인식하여 공격하는데 그것이 임신 중독증이다.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 걸리면 고혈압과 신염이 빈발한다. 신장에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임신하여 모체의 흉선이 작아지더라도 낡은 면역 시스템이 적당히 활동할 때는 정상 임신이 되지만 활동이 약하면 육모 상폐암에 걸리게 되고 너무 강하면 임신 중독증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261페이지인데 제가 볼 때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생활 방식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 노화가 되면 신진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데 최소한 딜레이 시키는 거죠. 생체가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반응은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실제로는 생체의 상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결코 질병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세요. 262페이지에 스트레스에 의한 자극으로 자율신경의 편중 현상이 발생한다. 그 영향으로 몸의 세포나 신체를 지키는 백혈구가 지나치게 활동하여 생체에 부담을 주게 되고 그 결과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질병의 기본적인 구조다. 결국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63페이지에 너무 편안해도 병에 걸린다. 교감신경이 너무 우위로 가도 뭐가 걸린다고요? 알러지들이 걸린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식생활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스위치다. 그래서 266페이지에 암 환자의 교감신경 과잉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항암제 치료나 수술로 체력이 떨어진 환자도 어느 정도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269페이지에 거진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수많은 질병은 혈액순환 때문에 발생한다. 혈액순환은 안정을 담당하는 신경인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몸을 차게 하지 말고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차갑게 하지 않으려면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차가운 공기에 너무 노출되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적극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운동하거나 목욕을 하면서 고여있는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자. 이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결국 혈액순환이 건강을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하려면 너무 찬 음료 안 먹고 얼주가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물을 충분히 챙겨 드시고 움직이세요. 꼭 운동을 하라고 해서 뭐 피트니스 가셔서 뛰거나 일 안 그러셔도 돼요. 30살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걸으세요. 하루에 10,000보, 5,000보, 10,000보 내 체력에 맞게 걸으세요. 이건 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행이 돌고 그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고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날이 추워도 또 걷고 물 많이 챙겨 드셔서 건강한 또 한 주일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